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침묵 속에서 진실을 기록하고 조용히 심판을 집행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한지우는 30대 후반의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요양병원 행정직으로 자리를 옮겼죠. 지우는 숫자를 믿었고 기록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은 정당했습니다. 남편 서명철은 50대 중소물류회사 대표로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진짜 얼굴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재산 관리를 자처한 것도 모두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지우가 진실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냈고 한 여자의 조용한 복수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명철은 가족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낫다는 이유였죠. 지우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은 어머니 면회를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복 동생 도윤을 대신 보냈죠. 병원비 납부는 지우의 몫이었고 명철은 그저 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편하잖아라고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병원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다가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상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탁관리 수수료 월 150만 원. 시어머니가 신탁에 가입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전산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15억 원 규모의 고액 신탁이었고 수혜자는 2명이었습니다. 서명철, 그리고 세빛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3건이 최근 6개월 사이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총 12억 원. 그 돈은 신탁 계좌로 이동했고 동시에 연명 치료 동의서가 3차례나 갱신되었습니다. 마지막 동의서에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거부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죠. 보호자 서명란에는 명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서 명철을 기다리며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신탁 가입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명철의 표정이 1초도 안 되는 순간 굳었습니다. 지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철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셔서 했다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고. 세빛재단은 어머니가 오래 다니셨던 종교단체라고 했습니다.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준비된 답변처럼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지우는 세빛재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신도시 외곽 빌딩 5층, 영적 안정과
임종준비 상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담객으로 가장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여자는 40대 초반의 배은서였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차분한 말투로 그녀는 어르신의 평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영적 상담과 함께 법적 금융적 준비도 돕고 있다고 했죠. 지우는 브로슈어를 받으며 남편 이름을 꺼냈습니다. 서명철을 아느냐고. 은서의 미소가 1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왔죠. 재단 후원자라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그 1초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들은 한패였습니다. 지우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회계사 시절 배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남긴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모순이 드러나고 흔적이 쌓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명철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이미 알고 있었죠. 메시지함의 가장 최근 대화는 은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판단력 상실 진단만 나오면 일정은 바로 들어가요. 도윤이가 서명은 다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지우는 스크린샷을 찍고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명철 몰래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였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지우가 신탁 가입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철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다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단 기부 약속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안 다닌다고. 명철이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우의 예상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명철과 도윤이 가져온 서류에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서명했던 것뿐이었죠. 그날 밤 지우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던 명철은 신도시 외곽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배은서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서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안도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명철과 은서는 공모자를 넘어 연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던 거죠. 지우는 모텔 입구, 차량 번호판, 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이복 동생 도윤을 만났습니다. 형에게 선물할 것을 상의한다는 핑계로 점심 약속을 잡았죠. 30대의 도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형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지우가 슬쩍 서류 작업에 대해 묻자 도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니까 대신 서명을 도와드렸다고, 형이 부탁해서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도윤은 공범이었지만 주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형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죠.
지우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철은 어머니의 재산을 신탁으로 옮겼고 수혜자는 자신과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실무자는 은서, 그의 내연 관계, 도유는 서명대행으로 법적 절차를 우회했죠. 마지막 단계는 어머니의 자연사였습니다. 판단력 상실 진단이 나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지우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기록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기록, 메시지, 사진, 녹취. 회계사답게 시간 순으로, 항목별로 명확하게 분류했습니다. 명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죠.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지우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폭로하거나 대면하지 않았죠. 대신 더 깊이,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 밤 명철이 잠든 후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병원 출입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명철이 어머니를 면회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때마다 갱신된 서류들의 시점을 대조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명철은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을 때만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서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상담 내용도 녹취했습니다. 지우는 두 번째로 재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서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은서는 영적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대화의 80%는 재산 기부와 신탁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의 30%에서 50%를 재단에 남기십니다라는 말도 녹음되었죠. 보호자 서명 위조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지우는 과거 명철이 쓴 다른 서류들과 병원 동의서의 필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명백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윤과의 대화에서 대신 서명을 도와드렸다는 고백도 녹음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 시점이었습니다. 지우는 의료 기록을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제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죠. 검사 점수는 정상 범위였지만 진단서에는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재단과 연계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순종적이었고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사이 명철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약을 처방받았고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에는 최종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철이 기다리던 것은 단 하나, 시어머니의 완전한 판단력 상실 판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명철은 기뻐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지우는 움직였습니다. 준비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발송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신탁계약 조작 정황과 재단의 금융사기 혐의, 검찰에는 보호자 동의 위조, 준사기, 노인학대 혐의, 그리고 세 곳의 언론 제보 채널에는 전체 스토리와 증거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의료윤리위원회에도 제보했습니다. 재단과 연계된 의사의 부당 진단, 불필요한 약물 처방, 치매 진단 조작에 대한 상세한 증거와 함께였죠. 지우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폭로했습니다. 명철에게 반론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명철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서둘러 어머니 병실로 향하던 그의 앞을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서명철 씨 맞으십니까?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봤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이 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빛재단 사무실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배은서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단의 금융 기록에서 수십 건의 유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재산 편취였죠. 은서는 이 모든 것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복 동생 도유는 그날 오후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 명철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요양병원 노인 재산 편취 사건, 신흥종교재단, 고령자 상대 조직적 사기, 가족에 의한 존속학대, 충격적인 실태. 명철의 회사는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명철 개인의 재산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신탁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명철은 노인학대, 준사기, 서류 위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은서는 조직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7년, 도유는 위조 및 방조로 징역 2년이었습니다. 재단과 연계된 의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세빛재단은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 60여 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지우가 무너뜨린 것은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중단되자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약물 부작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사과도 인정도.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당긴 자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멈춘다. 명철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가족 미래.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재산보호공익회계사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고령자들의 재산 관리를 무료로 검토해주고 의심스러운 계약을 찾아내 보호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상담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지우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도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리했고 손에 든 계산기는 정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기록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우가 찾아가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힘들지 않았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진실은 땅에서 솟아난다. 지우는 정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사무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보았습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계산한 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이 계산된다. 지우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침묵하는 정의의 내용에 대해서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